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브룹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를 모아서 그 스트리밍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 뉴스까지 모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내용까지 좀 전달을 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냉각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최근 들어서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있다는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가 되면은 가계부채 관련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10월 거를 좀 보긴 하겠지만 체감상으로는 9월이랑 10월에 조금 비슷한 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정책 모기지는 또 반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주담대만으로 보다는 좀 대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전쯤에 뭐 가짜 강세장 끝나간다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뭐 유튜브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시적인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희 채널에는 분석왕 영상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는데 좀 반응이 좋았던 게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린 그런 칼럼들을 영상화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뉴스는 좀 더 뉴스니까 뉴스뿐만 아니라 그냥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 뷰를 말씀드리는 거나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된다는 게 좀 숫자로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도 그런 컬럼 세미나, 부동산 세미나 이런 코너를 기획을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는 요 10월 5주차 뉴스로 정리할 건데요. 이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최근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얼마 전에 끝났는데 국감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화두가 됐습니다. 당연히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부처 감사도 하고 기관 감사도 하게 되는데, 국토부 감사 때는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얘기만 엄청 나왔었고, 그리고 기관 감사 때는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본 기관은 당연히 한국은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좀 유의미하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지난 23일에 국감이 있었는데 이때 한은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한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막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은이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냐 하니까, 뭐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가계대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부동산 PF나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감소할 목적으로 금리 인상하진 않는다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뭐 미국 가계대출 증가세를 걱정하면서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성장률이랑 물가,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이걸 생각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질문 자체가 그냥 수준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일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PF나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물가가 조금 안정 추세고 가계부채가 9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조금 주춤한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가장 최신 데이터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출 증가세가 조금 줄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시일을 두고 정책 시차를 관찰하면서 금리 올릴지 내릴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월 금통위 했던 발언이랑 비슷해요. 근데 10월 금통위에는 요 말이 있었는데 가계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일 생각이 있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면은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잡힐 건데 그거는 매크로로 움직이는 거니까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준다. PF 같은 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킬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은 어쨌든 물가를 보고 물가와 성장률을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할 것인데 뭐 자꾸 이제 다른 질문들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고요.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금리 변동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준금리 변동이라는 게 시스템을 다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시스템 변동은 부담스럽고 모든 분야에서 미시적 대응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레고랜드발 PF 사태 직후에 내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주택시장이 고점비 30%는 하락해도 괜찮은데 30% 넘어가면은 그 부동산 PF 줄도산이 되거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올해 2월의 경우 고점비 18%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는 18% 빠졌지만 개별 아파트 가격들은 고점비 30% 이상 조정받은 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왜 그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대출과 관련해서 조금 완화책으로 전환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주택가격이 고점이라고 하면 21년 말 고점인데 고점비 30%가
까지는 뭐 용인해 볼 법한데 그 이상 빠지면 진짜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PF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미분양 대책을 냈어야 맞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선 또 이런 대책 낸 게 아니라 뭐 특례로 만들고 뭐 만들어서 문제는 PF 시장에 있는데 대책은 기존 주택을 건드렸기 때문에 간접적인 대책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시적인 대책을 내고 싶으면 요 시장에 맞는 대책을 내면 된다 생각하고요. PF 부실이 문제라면 PF 부실을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전체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특별한 상품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쪽 금리 깎아주고 이러면서 마켓 전체 올렸는데 지금도 PF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에서 하는 정책들이 진단과 미스매칭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스템을 건들기는 싫어한다. 그런 거는 이제 새삼 느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는 국감이 화두가 됐던 것도 가계부채 증가 탓을 서로 뭐 니탓 내탓 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도 나서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멘트를 좀 센 멘트를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확실히 조금 규제를 하겠네라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와 여당이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좀 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이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싶은 방법으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부터 논의가 조금 됐었던 건데요. 9월 13일에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9월 10일, 12일쯤에 금융안정 회의를 하고 이때 좀 스트레스 DSR 하자. 50년 만기 주담대 막 이런 걸 해버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 DSR 하겠다. 이게 뭔 컨셉이냐면요. 대출을 받는 차주의 DSR을 계산할 때 그 변동금리 대출일 경우에 현재의 금리가 아니라 금리 인상 시를 대비해서 가상금리를 정용해서 원리금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몇 %니까 지금 금리 얼마 이런 게 아니라 너 변동금리야? 그럼 나중에 금리 올라갈 수 있잖아. 그 올라가는 금리를 계산으로 내가 계산 한번 해볼게 해서 딱 그 한도가 실질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금리의 이론 한도가 아니고요. 실질 한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대출액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변동할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고정금리를 받도록 그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정금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부과하게 되면 한도가 작게 나오니까 DSR 때문에 원래부터도 한도가 감소하는데 대출 심사 때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더 조그맣게 되니까 구매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정은 가계부채 억제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 낮추기 위해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9월에 밝혔고요.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든 4분기부터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상품들 앞으로 관리하면서 자제할 거를 또 강조를 했어요. 연말에 대출 관련해서 조금 점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은행들도 지금 조금 준비하는 것 같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대출 심사를 타이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50년 만기 주담대 이거가 실질 개별 차주들에게 나가는 거는 DSR 34%로 DSR 룰을 지켰었지만 집단 잔금 대출 아파트 입주할 때 집단 잔금 대출로 나가는 거는 DSR 다 넘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 잔금 대출을 좀 쉽게 받고 싶으니까 농협은행 가고 새마을금고 가고 기업은행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농협, 새마을, 기업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이 집단 잔금 대출을 아주 완화적인 조건으로 해주는 거가 개별 차주들한테 가니까 그 DSR 다 넘었던 거잖아요. 50%대 이상으로.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도 이런 걸 안 쓴 건 아닌데 뭔가 소위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은행들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잔금 대출 때 썼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어디를 지금 이제 감사를 해야 될지는 이제 명확히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올해 새마을금고 살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거 보면은 여기는 갈 데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선 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좀 가십성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시스템을 건든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통을 마이너스 통장을 정부가 이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바꿨다 이렇게 체크하는 기간 저희도 한 달 이자면 한 달 안에 쓰는 그런 개념으로 짧게 빌렸다가 짧게 갚았다가 뭐 이런 걸 조금 반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잔액은 낮은데 잔액 하는 계산에 잠깐 갚고 아는 기간에 잠깐 빌려 쓰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도 않고
정부가 그 월말 잔고 찍히기 전에 대출금 갚아서 장부상으로는 대출이 낮은데 다음날 또 빌렸다. 약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은행한테서 그 돈 빌리는 패턴은 현금 흐름이 고갈라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전반적으로는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캐시가 많지 않아서 현금 흐름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올해 법인세 세수가 너무 줄었고 25조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 법인세랑 소득세 줄어든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통을 조금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마통을 막 빌렸다는 티는 내기 싫으니까 마통 카운팅 되는 그 기간에는 잠깐 안 썼다가 아닌 기간에 또 마통 썼다가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소위 조삼모사시 꼼세 시장이죠. 그 다음 얘기는 전세 시장 관련 얘기인데요. 일단은 전세는 아파트 전세랑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양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절반 이상이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로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전세 기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전세가가 빠진 거는 종전비 2년비 대비해서 빠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래 두 건 중에 하나가 역전세가 나왔고요. 뭐 다방에서 집계를 했는데 전체 8,000건 이상 중에서 53%가 한 3천만 원 정도 빠져서 빌라 쪽에서 이렇게 역전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나 빌라 역전세, 전세금 반환 보증 개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세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빌라 쪽에서는 전세를 선호하지 않고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막 이사를 많이 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갔을 때, 이 임차인이 나갔을 때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막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임차료 자체가 강세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거래량 위축도 임차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리치고에서 얘기한 거는 향후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역전세 아파트가 한 10만 가구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거래가 분석하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이번 10월에만 얼마 금액이 있고 내년 3월까지 한 8조 정도 역전세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8조 원을 임대인이 지금 조달해서 줘야 된다 생각하면은 되게 부담인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임대차 거래가 낮은 금액에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돈을 돌려주기보다는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지급 시일을 조금 미룬다거나 다음 임차인 올 때까지 뭐 편의를 봐준다거나 봐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이러면서 이 돈을 못 받거나 이연해서 받는 그러니까 보증금 미반환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케이스가 조금 더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때리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뭐 보증보험에 가입한 운 좋은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청구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특례 역전세론을 만들었으니까 아파트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전세 대출 늘어나는 거가 그 특례 역전세론 늘어나는 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 그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역전세라는 게 현금 흐름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빠지는 것보다 더 문제예요. 그래서 부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역전세로 인한 부도는 매매가와 상관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요가 위축돼 있는데 매도 물량 많아지면 시장이 좀 충격적으로 조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노력이 그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하단이 지금 한 4.3% 정도 되는데 이게 서울의 임차율, 전월세 전환율이 4.8%, 경기도 5.1%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을 내면서 사는 건데 전세는 요 정도로 조달이 되니까 전세가 싸죠. 그래서 전세가 싸기 때문에 월세 대비 전세를 조금 선호하게 만들고 전세의 구조적 선호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도록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게 5.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5.5가 4.3 갔기 때문에 그 120bp, 130bp 낮아진 만큼 전세가도 한 20-30% 올랐거든요. 그거가 지금 전세 강세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강세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착각이고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전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라든가 은행채 금리가 다시 살금살금 튀고 있으니까 전세대출 금리 하단도 4.1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터치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전세 선호가 약해지고 월세 선호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평균 금리가 5% 정도 갔을 때 이때가 그 전세가 강세가 멈추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2년에 이미 이런 상황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냥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그리고 정부는 다만 이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역전세 기간이니까 요 기간 동안은 어쨌든 요걸 낮춰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서울 전세보다는 경기도 자가를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30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전세 사느니 경기도 자가가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 서울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서울 인구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비싸지고 주택의 수조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는 진짜 18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진짜 경기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상당수는 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죠. 그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5억대가 넘어가는데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2천이니까 둘이 퉁치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를 사느니 경기도에 그냥 자가를 거주한다 이런 생각이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30대가 특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30대가 3분기에 생애 첫 집 마련한 게 4만 명으로 전체의 44%인데 그래서 30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주택시장 매매 수요의 거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특례론을 썼고 그리고 주담대금리도 오래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 경기도 역시 하락세가 컸고 인천이나 경기도 하락세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경기도 주택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전세 살다가 그냥 경기도로 갈까? 경기도 매매로? 이렇게 생각해서 온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특례론 일반형 9억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6억 원까지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 6억 원도 경기도 주택 가격이 평균 5억 원대이기 때문에요. 25평대 가격으로 6억 이하를 찾는 거는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진짜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때문에 그놈의 그 소득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생활을 양쪽이 다 하는 경우에 소득 기준 넘어버려서 특례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조금 짜증날 수 있는데요. 특례론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지원 대출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거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에 자기소득 10배 이내에 대출을 받아서 산다면은 그렇건 나쁜 건 아닌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주택 밀집 지역에 있다고 치고요. 서울의 주거 비밀집 지역이 있다고 칠게요. 주택 가격은 서울의 주거 비밀집 지역의 주택 가격이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싼데 근데 결국은 주택은 사는 곳이어가지고요.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평촌에서도 거주를 해봤고 다른 지역에서도 거주를 많이 해봤는데 평촌만 하더라도 제가 평촌을 뭐 띄우는 게 아니고요. 일기 신도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몇만 채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몇만 채 이상 들어가 있고 학교가 다 있고 여러 보육 시스템 다 있고 학원가 다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전체가 공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는 상권이 발달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신도시의 안을 별로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그 일산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평촌도 마찬가지고 삼본이 됐던 그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 거주하면은 주택 가격 대비 주거 퀄리티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서울의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데를 왔을 때 어떤 것들이 불편하냐면은 이런 주택에 필요한 충분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단지 몇 개 있는데 한 2, 3천 세대여가지고 그 마을 전체로는 그러면은 그 2, 3천 세대에서 구축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런 주거 기능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 서비스 부분에서는 저조하죠. 그리고 여기 서울도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보육 관련 기능들이 점점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서초구만 하더라도 기업 어린이집 같은 게 몇 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 강남구는 아이들이 항상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조차도 아이들이 빠지고 있어요. 여기 임대차를 점점 누가 빌리기 시작하냐면은 기업들이 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이 키우려고 임대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점점 빌리는 이런 무대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소형 주택은 기업이 임대차를 쓰고 여기 직원들을 사옥으로 쓰거나 등등 이렇게 쓰지 이제 보육 환경으로 끌고 가지는 또 않아서 이쪽도 그러니까 주택 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주거 기능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높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택이 투자차가 아니게 됐을 때 그 생활 공간으로 변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지만은 그냥 집이 쫙 몇만 세대가 펼쳐진 그런 주거 기능 밀집 지역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앞으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대, 50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매도를 많이 한 게 5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많이 한 거는 이제 30대가 매수를 했습니다. 특례보로는 써가지고요. 올해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50대가 털고 30대가 샀습니다. 그래서 50대라고 하면은 뭐 혹자들은 50대들이 시장 흐름을 읽는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규 진입한 청장년층에게 소위 이제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50대가 30대에게 팔면서 엑시트했는데 신규 진입한 30대들은 어디다 엑시트를 해야 되죠? 이제 이분들이 그럼 지금 다시 50대, 60대에게 엑시트를 할까요? 아니면은 미래의 30대들에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구간인지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신규 진입한 30대들도 있잖아요. 이 매수 주체도 몇 개 안 돼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매수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 50대가 부모라고 치면은요. 뭐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엄마 나이로 할게요. 아빠 나이보다도. 그러니까 엄마 나이 50대가 30대에게 팔면서 엑시트를 할 때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면 그 30대도 지원받은 금액을 그 주택을 사는데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 가구 전체로 보면은 다시 부동산 익스포저를 그 가격에 그대로 쿠션치고 넘긴 거가 돼가지고 보유한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들 중에서 소득이 높아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지원받아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국토연구원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30대들의 주택 구입률은 다른 그 어떤 OECD 국가들 대비해서 높다. 과거 세대 대비해서. 요즘에 MZ 이하, 요즘 39세 이하 세대들은 자가를 못 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싸서. 소득이 낮고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못 사고 있는데 한국만 사고 있다. 과거 세대와 같은 퍼센티지로. 한국의 요즘 사람들은 과거 세대만큼의 퍼센티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소득이 높다는 거니까 그럼 한국 젊은 사람 소득이 그렇게 높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를 구입을 할 때 보면은 그냥 뭐 경기도에 있는 5억 2천짜리가 평균 주택이라고 할 때 5억 2천 주택을 살 때 그냥 대출 주담대로 2억 5천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부부가 각각 땡겨가지고 한 1억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가족 지원 또 5천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사거든요. 그 가족 지원 5천만 원이 말 그대로 대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주택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 취득률이 높은 거죠. 이 얘기는 이게 나쁘냐?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구매력 자체는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기존 유주택 가구들의 자녀 세대가 아니라면은 주택 구입하기 어렵다는 거여 가지고 사실은 주택 수요가 더 밑에 세대로 갈수록 낮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지원받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지원받지 않은 세대들이 어디서 어떻게 엑시트를 할 거냐? 이걸 진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 불안하면 뭐 공공전세를 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30일부터 오늘부터 공공전세주택 청약을 또 개시하거든요. 그래서 LH 홈피 가셔가지고 그 관련된 공고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LH 홈피 가시면은 그 공고 일자는 벌써 다 됐고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쭈루룩 있는데 당첨자 발표는 11월 29일이고요. 세대가 많지는 않죠. 공공임대주택이니까. 근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진행하는 그 사업주체, 이게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사업주체 사이트에 가면 이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는 사람이 찾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만 돼 있으면 소득이 높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주택 세대원은 너무나 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그 내용을 좀 더 잘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 이동이 최저라는 얘기. 지금 이사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 이동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늘 꾸준한 인구 이동이 있었지만 올해는 적죠. 적은 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뉴스. 자, 내년 정책모기지 예산 빵원? 이건 제가 타이틀 달아봤는데 이번에 정책모기지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고요. 여야와 당정을 막론하고 DSR 우회하는 정책 대출이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시킨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다. 그리고 정책모기지가 그렇다고 없냐? 아니죠. 정책모기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거복지여가지고요. 가계소득이 543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소득 군위군 가구들에게 주거복지 안 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 모기지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주금공 같은 경우에는 MBS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대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약한 상태에서는 금액을 많이 발행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많이 발행하려 그러면 또 금리가 튀니까 기본적으로 정책금융하면서 주금공을 마이너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 대출을 하는데 현재 문제는 없다 손 치더라도 내년에 올해만큼 그렇게 위력적인 특례 모기지라던가 그런 정책 모기지를 많이 못할 것 같다. 예산도 아예 다 빼버렸으니까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다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주금공 대출 상품 운용의 한계가 뚜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 주택 가격은 대출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출은 시중은행 대출이 일반 대출이고 정책 대출이 소위 그 정부 사이드 쪽의 대출이라고 보면은 좋을 텐데요. 시중은행 대출도 그렇고 정부 사이드 대출도 그렇고 올해는 완화적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은 50년 만기로, 정부 사이드 대출은 특례 모기지로. 내년은 정책 모기지 관련 예산 다 뺐으니까 이쪽이 올해보다는 못 커요. 좀 둔화될 거예요.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은 스트레스 DSR에다가 50년 만기 모기지 빼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쪽도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대출 증가율이 높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10월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10월, 11월, 12월로 가면서 좀 슬금슬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하루라도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또 만고 자신감에 차가지고, 금리 내려가는 거 봤지? 이러면서 또 막 그 자신감이 올라와서 바이 더 딥이라고 가격 빠지면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심리가 쭉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역발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부동산이라는 게 막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걸 빨리 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 사이클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관련해서 또 그 스트레스 나는 얘기가 있었죠. 저희 그 채부심에서 분석왕이 연금 관련해서도 조금 다뤘었는데, 국민연금 개혁방 나왔는데 일단 연금 개혁은 노동, 교육, 연금 이 세 가지가 윤 정부 코어고요. 이 세 가지를 어쨌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수능 관련이고, 연금 개혁도 있었고, 노동 개혁은 소위 뭐 귀족노조 해체한다 그러면서 작년에 엄청 시끄러웠고요. 근데 국민연금의 쟁점이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은 은퇴 이전에 내가 300만 원 받았다가 은퇴하고 100만 원 받으면은 소득 대체율이 33%니까 연금이 종전소득의 얼마만큼을 해줄 수가 있을 레벨로 연금을 짤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보험료율 인상은 소득 대체율이 30%보단 50%가 낮고 50보단 60이 나으니까 50이 되려면은 요율을 얼마나 인상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소득 대체율이 40%보다 낮으니까 그거를 좀 높여가지고 윤택한 노후를 보장하고 연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지금 9%보다 이걸 뭐 올려야 된다, 뭐 12든 15든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높이라고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그 세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소위 많이 받으려면 지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연금 종합운용안을 보면은 이 소득 대체율이라든가 그 보험료율과 같은 이런 얘기는 국회에서 정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처에서 컨셉은 잡아놓고 이제 제일 예민한 요율은 뭐 국회에서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종 공무원의 일 안 하기 수법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토부가 예를 들면은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낼 건데, 주택공급은 뭐 이렇게 무리 없이 공급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공급량은 뭐 알아서 정하세요. 아니면은 특례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특례론을 만들 겁니다, 대출 규모는 국회가 알아서 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웃었는데, 일하기 싫겠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일하고 싶겠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최대한 일 안 하면서 일하는 척 해야 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발전 중에 하나가 국회로 넘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로 넘기면 일단 I'm finished, 나는 끝났다, 이제 국회한테 남았다,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나 끝났다, 통과시켜달라, 국회가 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회에서는 데이터를 줘라, 논의하려면은 숫자라도 받게, 이런 거거든요. 그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서 분당이 재건축하는데 몇 년 걸려요? 15년 걸립니다. 분당 재건축하면 몇 가구가 됩니까? 몇 가구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근데 분당 재건축하는데 이주 계획, 그 이주한 사람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분당이 주택수 늘어나면은 다른 시도에서 올 텐데 다른 시도에서 얼마나 빠질 것 같냐? 분당의 상가는 몇 개가 되냐? 상가가
그분들도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상가 이주를 위한 공간이 있냐 등등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지 노후계획도시법 심의를 할 텐데 이런 자료 하나도 안 주고 법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시민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요게 기본 스탠스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일을 시키려면은 그 시키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명징하거든요. 그냥 건설에 있는 유명한 격언인데 무너지는 주택이든 단단한 주택이든 그러니까 단단한 건물이든 무너지는 건물이든 시공한 협력사 직원은 똑같습니다. 그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자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떤 집에 가면은 마감재가 막 울퉁불퉁하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집을 가면은 줄눈까지 칼같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집단은 그냥 언제나 동일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 소위 사회적으로 엘리트 집단인데요. 그 엘리트 집단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정부 당국에서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요. 좋지 않은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는 관리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도 내년부터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써 250만 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5%가 넘어가면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5%는 진짜 충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5,100만 명 중에 실제로 이게 단기체를 합쳐서 그런 건데요. 인구주택 총조사로 나오는 외국인은 한 150만 명으로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체류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이 비구미권 국가에서 5% 넘는 것도 한국이 또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데는 이제 외국인 비중이 5% 넘는 데가 많은데 이 비구미권 국가에서는 처음이고 일본도 되게 외국인이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일본도 얼마 안 됩니다.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그런 정책을 잘 쓰지도 않았는데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에도 저 어저께 북촌 한옥마을 있는 데를 갔는데 진짜 중국인들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있으니까 거의 한 300만 명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이런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트리밍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그 이창용 총재 그 사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시장 시황 얘기를 그 11월 11일에 그 하나증권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저 채널 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하나증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지난번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이게 그냥 공개 강의이긴 한데 제가 약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시장 얘기하고 이런 거를 유튜브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프 행사니까 오프 행사가 갖는 그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또 새롭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요 링크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 블로그 홈페이지를 유튜브 영상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선착순 200명에게 부동산 투자 서적 제공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하나증권에서 갑자기 통 크게 이 인원수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더 많이 오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분 넘게 이미 신청 다 하셨지만 이 회의실 자체가 여기 얼마 넘냐면은 여기 600명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요 하나은행 3층 대강당. 여기 600명 넘게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토요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면은 이 블로그 링크 보셔서 한번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료 행사고 요즘에 증권사들이 좀 다 힘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증권에 아주 좋게 퇴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이 회사를 7, 8년 다녔는데 그 제 모회사가 또 어려워진다고 하니까는 또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 링크 남기겠고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또 세미나도 있고 분사광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튜브 채부심 구독 바라겠습니다. 일단 구독자가 늘어야 돼. 구독하라고! 감사합니다.